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호우경보가 발효된 충청과 전북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0시부터 6시까지 대전에는 149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대한 빨리,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들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겠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패널 설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감사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41%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국민적 합의가 나왔다는 것에 반론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폄훼할 뜻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는 청와대와 의견이 다르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정부의 방위비 지출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독일에 배치된 미군 12,000명가량을 감축한 뒤 재배치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감축 미군의 절반 정도는 유럽에 다시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예 미국으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철수와 재배치 작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될 때까지 초저금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도와 경기 남부에 특히 비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전에는 149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전북 대부분 지역, 그리고 전남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출근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구름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에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고요. 부산 지역에 이어서 호남 또 충청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종일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로는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충청도와 전라북도 곳곳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에는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대전에는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전과 경기 안성에 140mm가 넘는 비가 오는 등 충청북도와 경기 남부에 1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와 오늘 하루 종일 곳곳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비가 이어진 남부지방에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른 만큼 내일까지도 비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후에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제주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서두르는 건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년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사실상 4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벌써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더라도 법안이 시행된 시점에서 만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 범위에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땐 임대료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사항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대한 빨리,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대책을 오는 10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미래통합당은 장외투쟁이라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법사위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대변장님, 이건 아니죠. 답이 안 됐습니다. 네? 답이 안 됐습니다. 통합당은 법안 심사 소위를 먼저 만들어 부동산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법안 표결에 나서려는 순간 여야 모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들러리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와 맞붙었습니다. 서울대 학생 부동산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일찍 외쳤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기록 확인하세요. 거기에 긁어보고 쓰자고요.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라고.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하든 다 하세요. 제1야당이 빠진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된 겁니다. 이처럼 거대 여당을 맞서야 하는 통합당은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민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원박해 야당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패널 설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최종 시한은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습니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분쟁을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 전자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걸 두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동안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우리 정부는 분쟁 심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정부의 방위비 지출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독일에 배치된 미군 12,000명가량을 감축한 뒤 재배치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감축 미군의 절반 정도는 유럽에 다시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예 미국으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철수와 재배치 작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독일 주둔 미군 11,900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당초 알려진 감축 규모 9,500명보다 2,400명 많은 숫자입니다. From roughly 36,000 down to 24,000, in a manner that will strengthen NATO, enhance the deterrence of Russia, and meet the other principles I set forth. 감축되는 11,900명 가운데 5,600명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 즉 유럽 내에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아 군대를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re reducing the force because they're not paying their bills. It's very simple. They're delinquent. We don't want to be the suckers anymore.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독일을 향해서도 부자 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고 지난달 감축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토는 일단 미국과 협의를 했다. 이 같은 입장이죠?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발표에 앞서 나토 동맹국 모두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는 미군 감축이 나토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과 미국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주둔 미군을 실제로 감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는 11월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이동은 수주 안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완료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실행 계획이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불거지고 있어서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이번 감축 결정의 배경이 방위비 때문이라면 주한미군의 감축도 또다시 거론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선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는 일상적인 검토 사안이고 배치 최적화 검토는 계속하겠다며 향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어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다는 발언을 두고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타를 했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을 감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을 언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최 감사원장은 원전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냐는 말을 했다면서 하지만 국정과제 정당성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직권심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언급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배공규 전 산업부 장관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해 반론한 거라며 국정과제를 폄하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 권력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최 원장의 동서가 원자력 연구소에 재직 중인 건 맞지만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를 두고도 청와대와 이견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가운데 최 원장은 임명권자와 충분히 협의된 후에 제청하고 임명하는 게 순리라고 말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 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김호수 전 법무차관 제청을 거부하고 판사 출신을 추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도 넘은 여당의 감사원장 법박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유지 결정을 또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제로금리 결정이 나오고 세 번째 더 같은 입장이 나온 건데요.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2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경제 여파에 따라 결정한 제로금리를 세 차례 더 유지하는 겁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될 때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수치가 나아졌더라도 방역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Emphasized throughout the pandemic,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 연준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에 대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물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 흐름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정부와 의회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lso depend on policy actions taken at all levels of government to provide relief and to support the recovery for as long as needed. 외신들은 연준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공격적인 정책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 실내 모임이 금지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배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해변인데요. 수백 명이 모이는데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도 두지 않은 상태라서 이곳에서의 감염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해변입니다. 수백 명이 한데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지난 10일 예배를 위해 1000여 명이 모였고 세크라멘토강 인근 다리에서도 수백 명이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윌마 우튼 박사는 이 같은 심각한 방역 지침 위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변 예배 모임을 주최한 교회 측은 주 곳곳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만 타깃으로 잡는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회와 현장 예배 중단을 명령한 주 정부 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경남 창원의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지역 버스 운행 상황이 지금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창원시 시내버스의 80%가량인 480여 대가 오늘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창원시에는 모두 9개 버스 회사가 있는데 이 중 6개사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창원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버스 150대,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에 시내버스 200여 대와 마을버스 등을 투입했습니다. 평일 대비 65% 수준으로 이 버스 운행을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전세버스와 공용버스는 무료로 운행하고 기존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는 정상 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올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는데 노조는 임금 9% 인상과 무사고 수당 10만 원의 신설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과 또 상여금 300% 삭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물열차가 탈선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였죠? 네, 열차 탈선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6시쯤 발생했습니다. 해당 열차는 목재를 싣고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열차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다리의 일부 구간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소방관 90여 명이 동원돼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물열차에 탑승한 직원 가운데 일부가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탈선 원인과 또 어떻게 불이 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이란에서 탄도미사일을 지하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황무지에서 괴온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서 불꽃을 뿜으며 발사됩니다. 혁명수비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지하에서 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기 때문에 적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또 군사 유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촬영해서 분석하는 훈련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군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을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에 대체 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부지로는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경기도 하남, 성남 골프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권한을 분산시키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법무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의 한 도시와 빠른 시일 안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인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남북한 도시 30상의 항구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3월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었고요. 당시 외화,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외화자금 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보건산업 분야에서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7% 수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소독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천공항이 국제선 공항 이용료를 내년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세가 17,000원인데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데요. 코로나 여파로 생긴 적자를 줄이는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가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순찰차가 뒤에 있던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히면서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소형 승용차가 마주오던 도로주행 연습차와 SUV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소형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철인 3종협회가 준가맹단체로 강등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원금이 줄면 다른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존 임원은 해임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협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기창 화백이 서양 풍경들을 동양화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1981년 세계를 돌며 그린 그림들로 세계 화필 기행, 화문집에 실린 작품들입니다. 네, 아무 노래 열풍이 있었죠. 가수 지코가 오늘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네, 어제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통합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서로 장외투쟁 이야기도 나온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설지 오늘 결정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서울시 현장 점검 결과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머물고 있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남, 경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를 포함한 각종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출근하실 때에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입마개도 없이 산책하던 대형 맹견이 작은 개를 공격해서 죽게 했습니다.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적이 있는데도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겁니다. 죽은 개의 주인은 대형견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당시 상황을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집이 큰 검은색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흰색 스피츠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스피츠가 급히 피합니다. 로트와일러 주인도 말렸지만 스피츠는 숨졌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쓰러져서 피 흘리고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입마개를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신고하든지 말든지 니네들 알아서 해. 당신들 알아서 해. 이러고 갔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의 대형견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견들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스피츠 보호자는 로트와일러 주인을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목격자 A씨가 로트와일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데 대해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외 입국자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에 빠져나간 베트남인 3명이 추적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인천 검단 지역에 있는 한 텃밭의 폐컨테이너에서 2명을 붙잡았고 이어서 저녁 7시 25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격리 생활이 답답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무단 이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강제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6분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서 어선 한 척이 불에 탔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기관실이 불에 타면서 19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관실에서 불에 타서 녹아내린 전선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부산 가야대로에서 가로 60, 세로 40c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나가던 SUV 차량의 앞바퀴가 싱크홀에 빠져서 견인 조치됐습니다. 최근 2차례의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구 작업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28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국영 투자기업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I said the prosecution is pleased that the judge has accepted the truth of the prosecution case and believed the credibility of all prosecution witnesses. And the outcome is actually a victory for justice. 나집 전 총리는 재임 당시인 2009년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설립한 국영 투자기업을 통해 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2천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총 42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28일에는 그중 7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7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12년과 벌금 2억 1천만 링깃, 우리 돈으로 따지면 59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kay, saya amat kecewa dengan kehakiman dalam kes SRC kerana pihak kami yakni yang diketuai oleh Tan Sri Syafiee, peguam-peguam saya telah memberi. 나집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카리스마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한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2009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총리직을 수행했고 2013년 재선에도 성공하면서 탄탄대로의 정치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국영 투자기업 관련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택 수색 과정에서 트럭 5대로 실어 날라야 할 정도로 수만 개의 값비싼 핸드백과 시계, 보석 등이 발견됐습니다.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도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8년 총선에서 60년 만에 반대 정당에 총리직을 내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의 부정부패 의혹은 말레이시아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재정기관과 국제투자은행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도 매우 큽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전문가입니다.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 42개의 혐의 가운데 지금까지 7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만 내려졌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항소 의지까지 밝혔고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항소법원, 연방법원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이 특별히 한 사례에만 맞춰져 있고요. 앞으로도 이와 연관된 5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8월에 시작된 나집 계좌로 유용된 약 6천억 원 규모의 횡령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형의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나집은 2억 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있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집은 말레이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항소심의 승리를 공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법 정의의 승리를 평가하고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집 전 총리는 그야말로 말레이시아 정계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나집 전 총리의 그렇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그 사법부의 정의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월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집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이 개혁 의지로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에 유죄 판결로 인해서 현재 여권 내에서 친나집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 신임을 믿기 위한 조기 총선의 실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의식해서 나집의 유죄 판결이 더 굳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현 여권의 세력 구도가 현 총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집의 유죄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 기업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파장 어느 정도일까요? 네, 당초 스캔들이 국제적 차원의 자금 세탁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관련된 자산을 압류하기도 했고요. 싱가포르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원MDB 이번 금융 스캔들에 관련해서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에서 스캔들에 관련된 자금 세탁 조사 및 관련 자산 압류가 행해져 있고요. 특히 앞으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조로의 신변 확보가 관건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마카오 등지에 있다는 첩보가 전해짐에 따라서 그를 체포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될 예정이고요. 이 경우에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 파장도 커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나집 전 총리의 재판 담당 판사는 검찰이 혐의를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한 반면 나집 전 총리 측은 반박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이번 판결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지 못했던 그가 남은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소식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를 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였는데 두 사람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서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할 예정이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 오전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속 유심을 압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심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보관소입니다.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 1부장 검사의 마찰은 이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오후 2시 10분 한 검사장 측이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정 부장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했고 연락하려고 정 부장 검사한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정 부장 검사가 갑자기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 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물러날 걸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오후 1시 반쯤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한 뒤에야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의 입장문이 나온 지 3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정 부장 검사가 넘어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원래 한 검사장을 오전에 소환해 조사하며 이때 유심을 받아낼 예정이었는데
한 검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미리 받아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장 검사를 제외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압수해 오후 4시쯤 돌아갔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부장 검사를 독직폭행죄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장 검사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 몸싸움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유심을 수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포렌식 분석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한 검사장 측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포렌식을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증명할 수도 있는 휴대전화 포렌식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린 뒤에도 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외에 공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검찰이 압수하기 전 초기화돼 증거 가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이 유심은 빼고 휴대전화만 가져갔고 한 검사장은 남은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해왔는데 유심도 수사팀이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직원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이스타항공의 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9월 공적인 해외 출장을 가서 아들의 골프 대회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타 직원들이 의전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아마추어 골프 대회 영상입니다. 이상직 의원의 아들 이원준 씨가 등장합니다.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원준 그 선수 그 아버님이 이상직 현재 의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도 그때 오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오셨어요. 중국 벤처기업과 협력 체계를 만든다며 상하이로 떠난 이 의원이 엉뚱하게 아들 골프 대회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스타항공 직원까지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장님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이스타항공 거기 직원들도 있었고 다 있었죠. 이 대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이메일에서 이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진공의 출장 계획표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 연습 라운딩이 있었던 24일부터 공식 일정은 하루에 한두 건입니다. 본대회가 진행된 날짜엔 전일 산업동향 파악 및 유통시장 조사로 적혀 있습니다. 연습 라운딩 때만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아니요, 끝날 때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뭐 29일까지도 계속 계셨던 거예요? 네,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왔거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국민 세금을 들여간 해외 출장에서 조직의 장이 상당 기간 아들의 골프 대회 현장에 함께한 겁니다. JTBC는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측근은 주말에 잠깐 갔을 수는 있지만 평일에는 절대 골프장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전직 이스타항공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의 회사 직원이 현지에서 의전하느라 고생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방금 보도에 나온 이 의원의 아들은 이스타의 최대 주주입니다. 당시 10대의 미국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격을 얻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주주의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JTBC가 국토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 사실 심사라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이 의원 아들 이원준 씨는 2015년 딸 이수지 씨와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니다. 당시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씨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딸 이수지 씨는 지주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스타항공 상무를 맡은 바 있어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주사 지분 66.7%를 보유한 오너 이원준 씨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진은 5월 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답변 기한을 2차례나 연장한 국토부는 이달 2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심사 기준만 나열돼 있는 이 자료엔 구체적으로 최대 주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주권 무소 차원에서 그 외인 지분이냐 아니냐 이 정도죠.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대한항공 등에서 오너리스크가 논란이 되면서 대주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대주주 자격이 요건이 없다는 거는 좀 사실상 말이 안 되네요. 항공도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규제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지 의원은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싱스 차익금 관련해서 100억 원대를 딸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회사가 보고한 걸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말할게요. 그 100억 원대 JTBC 전다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유독 길게 느껴지는 이번 장마, 언제쯤 완전히 끝날지 궁금합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에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고요. 그 이후 지난해까지는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철에도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로 계속 그 기후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네.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 장마가 좀 길어진 이유는 일단 올해 그 북극권,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이죠. 이쪽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굉장히 높았고 1월에서부터 5월까지도 평년보다 5도 이상, 6월에는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북반구의 기압 배치를 갖다 상당히 변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쪽은 이제 상당히 상층에 한기가 내려왔거든요. 한기에서 오래 버티는 바람에 이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올라와서 끝나는 건데 네. 밀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올라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개 아시아권에서는 위도 한 33도 근처에서 주세력이 형성돼서 중국 남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남부나 혹은 제주도, 그다음에 일본 남부 이쪽으로 상당한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와 세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밀고 올라와야 장마가 네. 끝나는데 이 찬 공기 세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베리아 이쪽에 상당히 고온 현상이 많이 영향을 준 거거든요. 기압계. 그런 것 때문에 장마가 이제 길어진 거죠. 비가 거의 매일 내리다 보니까 장마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예년과 비교하면 말이죠. 장마 기간이 깁니까 지금? 굉장히 길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 장마가 보통 시작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48일 정도 장마 기간이 있었고요. 중부지방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37일째 지금 장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년보다는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제주도는 최근 며칠 동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는 이제 장마 전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벗어났고 남부지방도 내일서부터는 장마 전선에서 벗어납니다. 내일 오후서부터는 네. 완전히 빠져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일 정도 되면 충청권도 장마 전선에서 빠지고요. 3일서부터는 이제 수도권도 일단 장마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네. 해서 대부분 장마는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폭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예상에서 역대급 폭염으로 예상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기상청에서도 3개월 여부에서도 7월 한 중순, 그러니까 평상 장마 끝나는 수준에서 끝날 거로 봤어요. 평년보다 비가 약간 적을 거로인데 그 예상이 지금 일단 빗나가면서 8월 초까지 지금 중부지방은 장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개 7월 하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더위는. 그 기간이거든요. 대개 8월 15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때 말복인데 그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더위는 한풀 꺾이거든요. 근데 장마가 길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더워질 수 있는 기간이 좀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뭐 2018 처음에 예상도 2018년 폭염 아니라 그랬어요. 한 2016년급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한 22일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어렵고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어차피 기온은 비만 끝이면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기온은 평년보다 더운 건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19년 정도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12일 정도 됐던 작년 정도의 폭염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장마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폭염이 끝나는 시기도 좀 늦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어차피 폭염 시기도 약간씩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경보급이죠. 35도 이상의 폭염은 대개 한 8월 15일 이후가 되면 거의 수도권에서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이제 그 기온이 높은 기간이 계속 뒤로 밀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폭염 일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폭염은 이제 뭐 좀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바로 태풍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태풍이 만들어져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마가 끝나면 비가 안 올 것으로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는데 대개 장마가 끝나고 오히려 8월이 강수량은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게릴라성 지정호가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 태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태풍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강한 태풍은 없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4개 태풍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이제 A급 태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능성은 지금 계속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앞으로 올라온다면 상당히 강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올해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그래도 만들어지고는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태풍 만들어져서 일단 하나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모델에서는 중국 쪽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하나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원래 그 발생하는 시기는 약간 늦기는 했지만 이제 주로 최근에는 이 지구 온난화로 태풍 시기도 9월, 10월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월서부터 9월, 10월 사이에는 보통 우리나라 올해 예상으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보통 평년에도 한 10개 안팎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말이죠. 간접적으로 한다면 올해 한 5개, 6개 정도 그렇습니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태풍까지 봤고요. 이번 여름 이제 8월 뭐 앞에서도 폭염 얘기도 하셨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태풍과 함께 게릴라성 호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8월이 제일 무서운 게 폭염도 폭염이지만 게릴라성 호우입니다. 이때는 아주 진짜 좁은 구역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를 쏟아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침수라든가 범람이라든가 혹은 산사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철에는 장마철이 끝났다고 절대로 이 비 피해를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비 대비도 계속 여름철에 유지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집안 침하라든지 산사태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의 올해 장맛비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쯔강 일대 2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 상류에 있는 대도시 충칭에서는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길 가던 사람들이 추락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여성 2명이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나옵니다. 땅이 무너지며 펜스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구멍난 땅 속은 돌덩이만 가득합니다. 출동한 구조대와 주민들이 여성들을 구조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진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충칭시 외곽의 강변이었습니다. 양쯔강 지류인 우강을 건너는 다리 끝에서 이어진 도로에 땅이 주저앉은 겁니다.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주변 도로는 며칠째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6일은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오룽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30만 톤의 토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폭우로 양쯔강 일대 침수 피해가 컸던 중국이 이제 2차 싱크홀 사고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시장에 모처럼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영화들 어제는 전해드렸었는데요. 공연 중에도 그런 공연들이 지금 있습니다. 관객들의 관심이 다시 시작되도록 분위기를 좀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오늘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마리 퀴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의 또 다른 이름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마리 퀴리는 왜 이 마리 퀴리라는 이름이 아닌 퀴리 부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 의문으로 만들어진 국내 창작 뮤지컬입니다. 연구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진정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2월 재연 공연의 흥행에 힘입어서 5개월 만에 무대 규모를 더 키우고 새로운 얼굴들을 합류시켜서 선보이게 됐습니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예매율 1위로 올라서면서 관객들의 관심을 증명한 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연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두 배우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뮤지컬이 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입니다. 인간을 도와주려고 만들어져서 이제 쓰임이 다한 로봇이 사랑에 빠지지만 수명이 정해진 시한부 사랑이 고통스럽기만 한데요. 그 고통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등장인물이 딱 3명인 만큼 무엇보다 작품 속에서 배우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객석 점유율의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시 뮤지컬로 돌아온 배우들의 섬세하고 능숙한 로봇 연기에 또 한 번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입소문을 타고 있는 연극 한 편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중년의 극작가가 불행하기만 한 청년을 만나서 그의 삶을 글로 옮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삶이 그대로 무대에 올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예술이라는 것에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한 개인의 삶에 앞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던지는 이 연극의 제목은 마우스피스입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이끌어온 미국 측의 대표가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면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단 협상 대표가 바뀐다고 하니까요. 협상판을 좀 바꿔보려는 의도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의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분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국무부 제임스 하트 협상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북극권 조정관은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자리인데요.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후임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관점이라고만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드하트의 자리 이동은 미 국무부의 정기 인사에 따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후임은 한국과 미국 방위비 협상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오는 9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비해서 협상 대표를 교체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는 일본 정부가 이 수치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 여전히 괜찮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1,259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누적 확진자는 34,21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명 추가돼서 1,019명이 됐습니다. 앞서 일본 전국에 긴급사태가 내려진 지난 4월 16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공개한 포스터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 부대에 대해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돌백에 적혀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인 731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을 반크가 시작한 건데요. 2013년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731이 적힌 비행기를 탄 사진도 포스터에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코트에서 강하게만 보였던 김연경 선수는 훈련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년 만에 나선 훈련에 문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이거만 하고 하죠 그냥 다. 김연경 씨, 안녕하세요. 후배들을 위해 연봉을 포기한 것이 가장 화제였지만 공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면서 코트에선 절대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외치며 인정사정 없이 스파이크를 내리꽂고 솟아올라 상대 공격을 막아냅니다. 혹시나 후배들이 어려워할까 나서서 먼저 말을 붙인다는데 나는 사실 뭘 한 게 없거든? 한 게 없는데 꼭 애들이 울더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쌍둥이 국가대표 이재영, 이다영에 이어 김연경까지 합류하면서 올스타 팀이 됐습니다. 꿈이 연경 언니랑 같은 팀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꿈을 이룬 것 같아서 좀 좋고. 팬들은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고 하는데 스포츠라는 게 뻔한 게 어딨냐 솔직히. 뻔한 게 어딨냐고. 통합 우승과 트리플 크라운, 어쩌면 뻔한 기대와 함께 의외의 목표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적었는데 감독님 말을 잘 듣기로 적었기 때문에 김연경은 다음 달 30일 열리는 프로배구 컵대회 출전을 위해 오늘도 뛰고 부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대전에 오늘 0시부터 8시까지 16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열차 선로도 물에 잠겨 KTX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호우경보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전북 등으로 확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서 법리 공방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WTO가 패널을 설치하는 걸 확정했는데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 판정이 나오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정부의 방위비 지출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독일에 배치된 미군 12,000명가량을 감축한 뒤 재배치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전체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감축 미군의 절반 정도는 유럽에 다시 배치하고 나머지는 아예 미국으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철수와 재배치 작업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제 지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이 같은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1%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